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 강의를 26장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그런 변수들 그리고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동상의 선형 속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머무름 인자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선택 인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개념 자체는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는 이제 이동상에서의 확산 계수, 그다음에 정지상에서의 확산 계수, 그다음에 충전재 입자 지름. 이건 뭐냐면 어, 이제 컬럼에 그죠? 컬럼에 우리가 어떤 입자를 집어넣으면 요 입자의 지름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정지상 표면에 입힌 액체막의 두께. 이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고, 저 컬럼에 그죠? 이게 이제 컬럼이에요. 컬럼에 여기 액체층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액체층의 두께가 되겠죠, 그죠? 또 다른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충전재를 집어넣고서 이 주위에 충전재 부분의 주위에 이제 그 액체층이 이게 형성시키는 경우가, 액체층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의 두께, 이게 바로 DF가 되겠죠. 네,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당연히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DM 이동상의 확산 계수가 리퀴드에서는, 액체에서는 그죠? 10의 5승쯤 대충 되고, 그다음에 가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10의 5승배 빠르다. 즉 DM은 그죠? 액체보다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액체 상태보다 기체 상태에서의 확산 계수가 훨씬 크다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H란 중요한, 그리고 N이란 중요한 변수를 앞에서 도출하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변수들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램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그 픽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N이랑 H 중요한 변수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이론이 왜 필요하냐?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크로마토그래피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 이론이 매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몇 명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면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이제 가서 이런 기기를 써야 되면, 이런 이론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학부를 다닐 때는 이 기초적인 과목들, 기초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죠? 이게 뭐 실질적으로 회사 같은 데 가면 별로 안 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뭐 입사 초기에 신입사원 할 때 별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올라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측정을 해보면, 물론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우리가 H 값 알죠? H 값을 유속을 바꾸면서 측정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얻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단높이에 이동상의 흐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동상의 흐름 속도를 중요 변수로 해서 우리가 이 H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이론이 이제 속도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속도 이론의
매우 중요한 식 반 딤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에 제안한 반 딤터라는 분의 이제 성함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h는 뭔지 알죠? 자, 이 u, 즉 이동상의 속도가 중요한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들이에요. 즉 컬럼이 결정되면 이제 결정되는, 컬럼이나 어떤 시스템이 결정되면 고정이 되는 상수값인데, 어떤 상수들이 있느냐? 얘는 u랑 무관한 한 상수예요. 뭔지 알겠죠? 즉 u 값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상수가 되고, 그다음에 b란 상수는 어떻게 되면 이 u랑 값과 반비례하는, 그렇죠? 뭐 쉽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반비례하는 상수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c란 건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c란 상수는 어떻게 되면은 u 속에 비례하는 상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h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속과 무관한 그런 상수, 유속에 반비례하는 상수, 그다음에 유속에 비례하는 상수 A, B, C, 그렇죠? A, B, C 세 개의 우리가 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아주 고생해서 연구의 결과를 갖다가 정리한 테이블이 되겠어요. 자, 아까 봤던 A항, B항, C항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유속이랑 관련이 없는 이 A 텀, 얘는 뭐냐? 그죠? 얘는 이런 텀이에요. 즉, 자, 용매가 입자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입자 사이를 지나가는데, 자, 여기서 요거 A하고 B는 여기서 그냥 그 점이에요. 어떤 지점이고, 그다음에 요 1, 2는 서로 같은 분자예요. 같은 물질이라고, 뭐 같은 화합물. 자, 그러면 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화합물이 원래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면 좋겠죠. 만약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한다면 우리가 크로마토그램상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보통 말하는 델타 펑션, 아주 뾰족한 이런 픽 쉐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근데 1, 2가 같은 물질인데, 자, 여기서 우리 크로마토그램에서 이건 시간이죠. 1, 2가 같은 물질인데 두 개가 다른 시간에 도착한다. 그럼 어떻게 있어요? 같은 물질인데 다른 시간에 도착하니까 이게 픽이 브로드해지겠죠. 즉 H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H 값이 작을 거고, 이런 경우 H 값이 크겠죠. 자, 즉 뭐냐면 우리가 같은 물질은 되도록 비슷한 시간에,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입자를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같은 화합물 중에 1이라는 화합물은 이렇게 그 지름길을 거쳐서 다 가고, 2라는 화합물은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2란 물질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하게 되죠. 즉 픽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변수는 뭐냐? 이것은 이 입자의 지름이에요. 입자의 지름.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패킹이 아주 골고루 될 거고, 더욱 그러면 이런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입자가 만약에 크게 돼서 이렇게 덤성덤성 패킹이 돼 있으면 이런 차이가 점점 심해져요. 자, 그래서 표를 보면 A란 텀의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입자의 지름이죠. 입자의 크기가 중요한 변수고,
이제 다른 상수고, 그죠? 아까도 우리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간략하게 h는 a 플러스 b 나누기 u 곱하기 c 곱하기 u가 되죠. 자, h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a 텀은 작을수록 좋죠. 그럼 파티클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다. 파티클 사이즈가 작을수록 아까 그 시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제 a 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dp가 작을수록 좋다. 입자가 작을수록 좋다. 이제 아까 컬럼을 아까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컬럼이. 한 가지는 이런 컬럼에서 여기 관에다가 액체층을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컬럼이 하나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컬럼인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컬럼에다가 입자를 채워놓고 요 옆에 이제 정지상 액체를 이렇게 발라 붙여놓은 거라 그랬죠. 자, 요런 컬럼, 요런 광에 붙어 있는 컬럼을 GC에서, 즉 게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컬럼이고, 이거는 LC에서, 즉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컬럼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컬럼의 경우에는 파티클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A텀이 되게 중요한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A텀이 없어요. 왜냐면 파티클이 없기 때문에. dp가 0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러면 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H 값이 작고, 그럼 분리의 효율이 좋다는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컬럼이 발전되어 온 그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작은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자, 근데 어떤 거든지 대가가 따르죠. 자, 입자가 작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 작은 입자를 우리가 빽빽하게 촘촘하게 골고루 패킹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p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텀이 줄어드는 거고. 자, 그런데 그렇게 작은 물질을 빽빽하게 채워놓으면 더 많은 압력을 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게 지나가게 하려면, 그래서 압력, 아주 높은, 점점 더 높은 압력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대 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발전 방향은 점점 더 작은 파티클 사이즈를 크고, 이에 따라서 이 LC 시스템이 더 높은 압력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또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B텀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아, 그 전에 실제로 그러면은 그게 맞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해봤어요. 입자 크기를 바꾸면서, 그죠? 입자 크기를 바꾸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실제 단 높이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실험 데이터랑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한 거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게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파티클 없는 거로 주로 쓰는데, 이 논문에서는 게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지고 이거를 파티클 사이즈 작아지는 것을 가지고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그거는 이거를 보면 돼요. 이거 58년,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 쓰는 그 게스 크로마토그래피 컬럼들은 입자가 없는 것들을 써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B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세로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로 확산이 뭘까? 그죠? 이게 책에 그림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따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세로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컬럼 있죠. 컬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입자들이 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 컬럼이거나 하여튼 상관없죠. 자, 그럼 이제 A란 이제 어떤 물질이 똑같이 아까 1이란 분자가 있고 2란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지점으로부터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면, 그렇죠? 아까 A 지점, B 점에 동시에 출발, 동시에 도착하면 픽이 아주 샤프하게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르게 도착하면 픽이 이제 브로드하게 넓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확산은 반드시 일어나죠. 그죠? 즉 1, 2가 되면서 세로라는 건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 이 방향을 확산이 일어나요. 근데 확산은 랜덤하죠. 그러니까 1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확산이 되고 2는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로 확산이라는 건 결국 이런 이런 픽들이 나오게 되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방향으로 확산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축이 더 넓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왜 유속의 반비례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반비례할까요? 유속이 빠르면 얘네들이 확산할 시간이 적겠죠. 확산이 일어날 시간이 적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B가 영향이 훨씬 적어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H가 작아져야 되니까 B가 이 텀이 전체가 작아지기로 하네요. 그죠? 어쨌든 유속이 크면, 그죠? 유속이 크면 이 텀의 영향이 작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유속이 천천히 되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나온다. 그러면 확산할 시간이 더 많죠. 그러면 이 텀의 영향이 훨씬 더 커야 되죠. 실제로 여기서 생각해 보면 U가 작으면은 이 텀의 영향이 훨씬 커지겠죠. 자, 그러니까 세로 확산의 경우에는 유속이랑 반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어떤 텀이 들어가냐면은 모바일 페이즈의 확산 계수,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죠? 자,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빨리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B텀의 영향이 훨씬 커지겠죠.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이 작으면 확산이 느리게 일어나니까 그 영향이 적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표 26-2에서 뭐를 생각해 봤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표 26-2를 생각을 해보면 액체에서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하고, 그죠? 자, 액체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랑 가스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모바일 페이즈의 디퓨전 코에피션트예요. 이게 훨씬 크다 그랬죠. 12 5승배 크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B텀은 GC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뭐 LC에서 그렇지만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는 GC에서 훨씬 더 중요한 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C텀이 있는데 C텀은 이제 두 개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정지상에 대한 질량 이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상 중에 질량 이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텀 중에서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정지상에 대한 질량 이동. 자, 이건 어떻게 되면 이건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GC나 LC나 이런 컬럼이나 이런 컬럼 마찬가지만 요 컬럼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걸 좀 확대해 봅시다. 요거를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컬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액체층이 있죠. 자, 1이란 물질은 똑같은 물질이에요. 2라고 2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1은 이 안에도 이렇게 깊숙이 분포가 돼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2는 어떻게 돼요? 2예요. 2는 살짝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2가 더 빠르겠죠. 똑같은 물질이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좋은데 1은 정지상에서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갔다 오고 2는 이렇게 표면에만 살짝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즉 1이 이동상에서 정지상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2가 이동상에서 빨리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속에 비례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유속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이동상에 머물러 있을 때 2는 더 많이 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지상에 대한 질량 이동은 유속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그 차이가 나는 정도, 1과 2가 차이가 나는 정도의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필름의 두께죠. 즉, 이 두께가 두꺼우면, 요 액체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이런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이 액체층이 얇으면 1도 뭐 그렇게 오래 있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 측정이 잘 된다. 즉 측정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측정이 잘 된다는 것은 분리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 그죠? 픽 너비가 얇아진 픽 너비가 줄어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현대의 그 GC나 LC 컬럼들은 특히 GC에서 요 DF를 줄이기 위해서, DF가 줄으면 CS가 줄고 그러면 H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개발이 되어 왔어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DF가 얇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필름이 너무 얇으면 우리가 샘플을 아주 적은 양만 분리할 수 있어요. 좀 많은 샘플을 분리하고 싶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즉 샘플을 우리가 그 시스템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샘플의 양과 관련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동상 중의 질량 이동.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이제 그렇게 말로 개념으로 설명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 되고, 그 전에 요거를 하나 내가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 디퓨전 코에피션트,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크면 일이 빨리 들어갔다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비례겠죠. 자, 여기 이제 이동상 중의 질량 이동을 보면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파티클의 사이즈,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죠? 파티클 사이즈가 작을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근데 여기는 DM 텀이 분모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여기서 봤지만 이게 S가 아니고 G죠, 가스니까. 가스에서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이 리퀴드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스에서는 그렇게, GC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LC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그 영향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이 그 유명한 이제 반 딤터 플랫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x축은 유속이죠. y축은 이제 h값이고, h값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거기서 각각의 항이 기여하는 정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h값이 제일 작은, 그죠? 제일 작은 유속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죠? h값이 제일 작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그 제일 작은 h값을 사용할 수 있는 유속을 사용하고 싶죠. 자, 그렇지만 또 이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유속이 되게 작죠. 그럼 실험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효능은 좀 낮지만 더 분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가서 실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이런 컬럼보다는 이런 컬럼이 그럼 더 유리하겠죠.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이동 속도가 바뀌어도 h 값이 크게 바뀌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높은 유속을 써서 분리할 수 있죠. 아주 최적의 h 값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유리하게 그렇게 그 분리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또 우리가 어떻게 쓰나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식이 갑자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두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봅시다. 여기서 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기기 분석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나올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리능이에요, 분리능. 그리고 R이니까 레졸루션이죠. 거꾸로겠네, 그렇죠? 레졸루션이니까 이제 R을 붙인 거고. 자, 그럼 분리능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냐? 왜 일단 중요한 개념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A, B가 그죠? 이런 식으로 분리능이 낮으면 분리가 잘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분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죠. 이렇게 분리가 완벽히 여기 보면 A 다 나오고 B가 나오죠. 그러니까 분리가 이렇게 완벽히 되면 우리는 이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뭐 우리가 그냥 뭐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좀 더 정량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쓰느냐? 역시 또 밑면의 나비, 그죠? 그 다음에 델타 Z는 뭐냐면 요 픽과 요 픽이 나오는 시간 차이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 시간차와 요 나비의 비율을 가지고 레졸루션을 정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그 식 26-24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졸루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델타 Z 이 즉 상대적으로 WA나 WB에 비해서 델타 Z가 크면 분리가 잘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RS 값이 최소한 레졸루션이 1 이상은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 분리는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레졸루션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RS 값이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셀렉티비티 팩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선택인자. 선택인자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선택인자가 1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즉 RS라는 건 결국 이런 그 선택인자랑 관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N이나 H 배웠죠. 넘버 오브 플레이트예요. 넘버 오브 플레이트가 클수록 분리가 더 잘 돼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랑 N 값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게 크겠죠. 이게 N이 더 큰 거고 이게 N이 더 작겠죠.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한 RS라는 것을, 즉 레졸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적으로 배웠던 아니면 이론적으로 배웠던 이런 그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변수가 뭐 있었죠? 평행성수랑 관련된 머무름 인자, 리텐션 팩터, 그죠? 머무름 인자. 머무름 인자도 당연히 즉 A와 B 사이의 머무름 인자 차이가 많이 나냐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S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WG도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가우시안 펑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 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RS를 시간과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유도를 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가정을 하면 복잡하니까 위드스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요 시그마 아니 뭐 델타 Z는 결국 리텐션 타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6-22를 사용하면 나타낼 수 있다. 26-21이 뭐냐? 이거예요. n은 16 곱하기 제곱이에요. 그죠? 자, 요 n 값은 컬럼에 따라서 일정해야 돼요. 그 물질에 따라서 다르진 않고 컬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정하기 때문에 A 물질이나 B 물질이나 N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컬럼으로 분리를 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적용을 하면 그죠? 요거를 없애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요 우리가 표현한 게 그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n 값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럼 레졸루션이 좋죠. 맞죠? A하고 B 사이에 이 시차가 많이 나면 분리가 더 잘 되는 거겠죠. 그죠? 레졸루션이 큰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맞고 그다음에 요 t 값을 그러면 이제 아까 16-21식이라 그랬는데 16-21식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머무름 인자. 이거는 tm tr a겠죠? 빼기 tm. 그래서 요거를 a 각각 a와 b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머무름 인자는 어떻게 했었죠? KA와 그러니까 그 소문자 K죠. 머무름 인자의 비율이었죠. 그래서 머무름 인자의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래서 1보다 큰 것이 되기 때문에 크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식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걸 그냥 뭐 형태만 바꾼 거예요. 뭐 이 n이 이쪽에 가도록 바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건 뭐 이게 이쪽으로 가도록 바꾼 거고, 이거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제너럴하게 표현한 게 이건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분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죠? 이 레졸루션을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컬럼이 n 값이 큰 걸 써야 돼요. 그죠? 컬럼이 n 값을 내면 큰 걸 쓰려면 아까 뭐 그 파티클 사이즈도 그렇고 필름 두께도 그렇고 뭐 이 컬럼의 나비, 그죠?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조정해서 그 컬럼을 더 n 값이 큰 컬럼을 이제 되도록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컬럼의 선택이죠. 컬럼의 그 뭐 이제 피지컬한 그런 그 변수에 대한 선택이에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레졸루션이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거, 그죠? 셀렉티비티 팩 이게 크게 할수록 좋다. 그죠? 자, 이걸 그러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KA와 AB 사이에 서로 벌어지도록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죠? KA와 KB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정지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다 적용이 되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지상의 선택 혹은 뭐 이동상의 조정,
온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바꿔서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정지상의 선택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감이 안 올 텐데 칼럼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정지상, 아까 그 액체층이라고 했죠. 액체층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자를 가지고 그 액체층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동상, 뭐 예를 들어서 헥세인을 쓰느냐, 아니면 메탄올을 쓰느냐, 그죠? 뭐 톨루엔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온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컬럼도 잘 선택하고, 물론 이제 정지상 선택에 컬럼 선택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런 변수들을 막 바꾸면서 최적화를 해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분리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전문적인 전문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전문 기술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잘 잘리지 않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화학 전공하니까 내가 여담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옛날에는 이제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로 나눠졌다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전문직이냐 아니냐로 이제 점점 나눠질 거예요. 그럼 이제 화학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부 때 많은 걸 배우고 이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화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점점 경력 사원이나 아니면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실은 뭐 우리 학교 화학과 학생들도 한 반 정도 취업하고, 뭐 그렇다고 다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대학원 가면 안 되고 반 정도는 대학원을 가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우리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제 식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앞에 했던 거고, 이렇게 정리를 쫙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됐고, 이제 요거보다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아까 요식들 유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알면 되고, 이제 실제 실험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건 이제 그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예인데, 똑같은 물질 1, 2, 3, 4, 5 여기 얘가 나와 있죠. 1, 2, 3, 4, 5를 섞여 있는 거를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상은 똑같은 걸 썼죠. 컬럼도 당연히 똑같은 걸 쓰고, 유속도 똑같은 걸 썼을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매의 조성, 이동상의 조성을 바꿔주니까 분리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 많은 변수를 다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약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것만 따로 하는 시스템이나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분리가 잘 안 됐죠, 사실은. 얘는 분리가 다 됐어요. 1, 2, 3, 4, 5. 얘도 분리가 다 됐죠. 그렇지만 나 같으면 C를 할 거예요. C의 조건. 왜냐면 얘는 50분 걸려요. 실험 끝내는데 50분 더 걸리겠죠, 그죠? 1시간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분 아니구나. 한 20분 넘게 걸리죠, 그죠? 얘는 한 10분 정도면 실험이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분리도 좋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아마 C 조건을 이용을 하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되고, 이제 GC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GC는 이제 그것을 온도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GC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 설명대로 보겠지만, 그런 다양한 우리가 그 변수를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하고, 자, 그럼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된 거를 나타내는 변수가 주로 뭐냐면은 N이나 H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실제로 컬럼을 사면 이 컬럼의 N 값을 그래서
철로 만든 회사에서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n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배웠던 중요 변수들 다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여기서 다 다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변수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여기 나온 식들 내가 뭐 물론 글쎄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식을 외라 이렇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 이 장에 이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내가 따로 과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수고 많았고 다음에는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